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인재로 드러났지만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인 자리에 태국 석유화학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WHO가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의 사전 적격성을 인증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며 약학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여성 과학기술 인력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졌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편입니다. 결혼, 육아 등 연구활동 제한과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위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주민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포항 지진. 규모 5.4의 강한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입니다. 흉물이 된 지열발전소를 없애고 원상복구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열발전을 하려고 억지로 밀어넣은 물도 6,000톤 정도는 빼내지 못한 채 땅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녹이 슬고 있고 또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전문가의 조언을 빌려서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던 흥해 대성 아파트입니다. 연두색 울타리로 출입을 막은 것 말고는 2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나뒹굴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여기가 우봉지역처럼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기 지금 두 동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지열발전소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려면 예산과 근거가 될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은 지진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당을 너무 저희들은 솔직히 원망하고 싶어요. 이번에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 합의해서 꼭 좀 제정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포항시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지열발전소에 대한 안정화, 모니터링 작업 이 부분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상처를 아물게 할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로켓 추진체 연료 실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방산시설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굉음이 난 건 오후 4시 15분쯤 로켓 연료 실험을 하던 구동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있던 5명 가운데 30대 선임 연구원이 숨졌고 다른 4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 외부 업체 직원 1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사고 당시 실험실에선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소 실험이 아니라 연료가 설계된 대로 들어가는지 보기 위한 유량 계측 실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기술적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폭발 뒤 실험실에 난 불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자체 소방대가 껐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연구소 진입이 통제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 소방본부와 경찰, 국방부가 폭발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국방과학연구소에선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인접한 방산업체인 한화공장에서도 9개월 새 2건의 사고로 8명이 숨지는 등 잦은 무기 제조시설 폭발 사고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탈리아 전역에 큰 비가 내리면서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치아시 당국은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가 현지 시간 12일 오후 기준 187cm까지 치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조수 수위가 194cm에 육박했던 지난 1966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면서 전기 감전으로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세기에 세워진 이후 1200여 년 동안 단 5번 침수된 명소 산 마르코 대성당도 이번 홍수에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1m 이상 잠겼습니다. 바다를 낀 베네치아에서 조수 수위가 100cm를 오르내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120cm를 넘어서면 도시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각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시설공단과 함께 24시간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폭설에 대비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고 제설함 원격관리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소방안전시설 전수조사에도 나섭니다. 자연 소재를 선호하는 소비 심리 때문에 침대도 천연 라텍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겨울에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의 2층 주택. 소방관들이 라텍스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나와 불을 끕니다. 매트리스 한쪽에 불이 붙어 맨홀 뚜껑만한 구멍까지 났습니다. 그나마 미리 발견해 피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강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집안 살림까지 태웠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라텍스 침대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고 모두 라텍스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라텍스 특성상 얘가 뭐 한 80도, 100도만 돼도 서서히 이제 분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같은 거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은 이 라텍스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자연 발화식으로 불이 붙습니다. 최근 라텍스 침대가 인기를 끌면서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4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계절성 기기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는데 주로 열선이나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화재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데 최근 3년 사망자 1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연구원에 의뢰된 35건의 식중독 원인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43%에 달하는 15건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어린이집과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며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개인 위생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 안에 구토와 설사 등 증상과 함께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나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에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은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합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WHO가 인증한 에볼라 백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머크사의 에르베보가 이 현지 시각 12일 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50%에서 최대 90%까지도 사망한다고 해서 에볼라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예. 인류가 에볼라를 정복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백신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이 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받았다는 건요. 이 백신이 품질과 안전성, 효능에서 WHO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백신이 어딘가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려면요. 각국의 보건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 미국은 미 FDA 등에서 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미 FDA는요, 지난 9월 이 에르베보 면허 심사 신청을 받고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결론은 내년 3월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이 백신은요, WHO의 정식 인증을 받지는 못했었지만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한해서는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WHO 인증으로 앞으로 UN 등 국제기구가 이 백신을 확보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결국에 에볼라 환자가 줄어든다면은 그때는 인류가 에볼라를 정복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자, WHO가 품질을 인정한 에볼라 백신이 나오고 또 이 백신이 당장 시급한 국가에서 쓰일 수 있다니 다행인 소식인데요. 근데 이 말씀해주신 에르베보 백신은 에볼라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도 가능한 백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볼라 백신은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당단백질을요, 독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을 미리 몸이 접하도록 하고 몸이 이것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체를 미리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항체들이 퇴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볼라에 노출이 됐어요. 근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직은 막 복제를 해서 우리 몸을 병적인 상태로 가지 않고 있는데, 그때 백신을 주면 그 백신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에볼라 백신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에 이 인증을 받은 건데요. 백신 개발은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임상시험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고서 이 안정성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실제 백신이 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도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 유럽의약품청 EMA가 에르베보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이 조건부 마케팅을 최근에 권고를 했고요. 이에 그 WHO도 환영의 뜻을 비췄고요. 또 이에 이어서 최근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준 겁니다. 네.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이 이렇게 빨리 이뤄진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에볼라 퇴치가 그만큼 아프리카에서 시급한 문제고 또 최초의 백신으로 이 기존 치료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WHO가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20년의 투자로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감염병 소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에서 패스트 환자 2명도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감염병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패스트는요, 한 번 걸리면은 6시간에서 늦어도 5일 안에 사망한다고 해서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패스트는 바이러스가 아닌 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라서 항생제로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돼지를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패스트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인데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요, 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사실상 사람이 감염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하는 것도 사실 요원해 보이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연구 중이라고는 하지만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네. 좀 이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소식은 우리 행동 가운데 우리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딸꾹질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딸꾹질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긴장하거나 왜 막 고구마 같은 뻑뻑한 음식 먹으면은 네. 턱 막히면서 딸꾹질 나오고는 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딸꾹질은. 네, 그렇습니다. 이 딸꾹질이 나오는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밝히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렇다 할 만한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영국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서 유력한 이유를 밝혀낸 것 같습니다. 바로 딸꾹질이 아기의 발달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는 아기가 딸꾹질을 통해서 숨 쉴 때 쓰는 근육이 무엇인지 또 이 근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운다는 겁니다. 이 딸꾹질이 호흡에 도움을 준다고요? 어떤 실험이 있었나요? 네, 이 연구팀은 신생아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딸꾹질, 그러니까 횡격막이 수축할 때 몸이 움찔하는 것을 감지하고 또 뇌파도 함께 측정을 한 겁니다. 네. 그 결과 딸꾹질을 할 때마다 특정 뇌파가 2번, 그리고 또 뒤이어서 다른 뇌파가 1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난 뇌파가 소음을 들었을 때 유도되는 뇌파와 유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딸꾹질을 반복하면서 아기들은 횡격막이 수축할 때 나는 소리, 그러니까 네. 딸꾹할 때 나는 이 높은 소리 있잖아요. 네. 이 소리와 횡격막의 수축하는 반응을 연관짓게 된 겁니다. 어떤 소리를 내면 이제 횡격막이 수축할 수 있는지 좀 터득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딸꾹질이 횡격막 수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뇌한테 알려준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딸꾹질을 함으로써 몸의 감각 신호를 익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좀 저는 사실 딸꾹질 많이 하는 아기들 보면 좀 귀엽기도 하지만 걱정되기도 네. 하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이 잘 때든 일어났을 때는 상관없이 전체 시간의 1%를 딸꾹질하는 데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하루에 15분 가까이 딸꾹질을 한다는 겁니다. 딸꾹질을 처음 시작하는 거는요, 무려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10주 전부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간혹 임산부들이 뱃속에 아기가 딸꾹질을 하면은 혹시나 뭐 탯줄이 목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제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15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길게 딸꾹질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영국 연구팀이 이전에 앞서서 했던 이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기의 태동이라고 하죠. 아기가 엄마 배를 차는 네. 그런 행동이 이 연구팀이 이런 것에도 좀 이유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발차기를 하면서 자기 몸을 사용하는 법을 뇌한테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딸꾹질이 횡격막의 조절 방법을 배운다면은 이 발차기는 전신 근육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딸꾹질이나 아니면 태동 역시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데도 왜 딸꾹질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연구팀이 아기 때 굉장히 중요했던 행동이 미처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어렸을 때 매우 중요했던 행동인데 뭐 습관처럼 남았다, 고치지 못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필요하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거라고 봤습니다. 네, 진짜 딸꾹질하면 약간 좀 내가 어리숙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엄마 뱃속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기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만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찾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아세안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외 발주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남아 해외 기업들과 EPC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구매 계약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에는 태국 최대 규모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이 큰 손으로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을 만나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100곳이 넘는 기업이 해외 판로를 찾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행사에서는 국내 34개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 참여사로 결정돼 2천억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융 쪽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남방에 시장 진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를 향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시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신병화 교수와 IBM 연구소 오키 구나완 박사 공동 연구팀이 기존 반도체 측정법인 홀 효과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반도체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40년 전 에드윈 홀이 발견한 홀 효과는 반도체에 전류와 자기장을 가하면 자기장과 전류 모두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로 지금까지 전 세계 반도체 연구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측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존 홀 효과 측정법은 태양전지 등의 구동 원리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소수 운반체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홀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태양전지와 발광 다이오드 등 광전자 분야 신소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를 통해 국내 중소게임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에서 9개 지역 글로벌 게임 센터가 참여한 300부스 규모의 글로벌 게임 센터 통합관을 열었습니다. 부산 지역 25개 회사를 비롯해 110여 개 중소게임 회사가 참가한 통합관을 통해 해외 업체들과의 상담이 이뤄지고 콘텐츠진흥원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콘진원은 또한 국내 중소게임 기업의 기초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공동관 안에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이 방광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퍼듀대 연구팀은 탄저균 독소에 성장인자를 섞은 물질을 넣어 방광의 정상세포는 손상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탄저균 독소 혼합물은 방광의 보호막을 뚫고 암세포와 종양을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 혼합물은 또한 투여 후 몇 분 안에 효과를 내기 시작해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방광암에 걸린 개에 이 탄저균 독소 혼합물을 투입한 결과 종양이 작아졌지만 다른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체 정보를 토대로 치매 조기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한미 공동연구가 시작됩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은 미국 국립보건원과 치매 유발 유전인자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국책연구단은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로부터 앞으로 5년간 모두 140억 원을 지원받아 인간 유전체 분석 등 공동연구에 들어갑니다. 연구단은 차세대 유전체 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해 한국인 4,000명의 유전체를 해독할 예정인데 이를 활용하면 치매 발병 원인 규명과 치매 조기 예측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호 국책연구단장은 대규모 개인 유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가능해져 치매 발병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며 개인 맞춤형 예방치료 기술 개발에 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보충제가 정맥의 혈전이 만들어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팀은 심부정맥 혈전 또는 폐색전증을 겪은 남성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복용하면 6개월 안에 심부정맥 혈전 위험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테스토스테론이 혈액 속 적혈구 수를 늘려 혈액 점도를 높이는데 이 때문에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은 정맥 중 근육 깊은 곳에 있는 심부정맥에서 굳은피가 생기는 증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전 세계에는 6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이를 기록하는 문자 종류는 단 50개입니다.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하면서 세계 문자와의 상호 연계성을 연구하던 문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2019 인천 세계 문자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프랑스 리모주 대학교의 이사벨 퐁타닐 교수가 유럽 문자의 기원과 세계 문자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한 것을 시작으로 19가지 주제의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문자 포럼이 송도에서 열린 것은 오는 2021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관련된 유물과 유적은 물론 디지털 형식의 문자 기반 콘텐츠도 채워 넣으면서 교육의 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박물관으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문자를 기반으로 인류가 상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한 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문자를 보고 다시 상상하고. 강연장 밖에서는 도시 이미지를 문자로 형상화한 고교생 작품 발표회도 열려 문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천 하면은 바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바다에 떠 있는 잠수함이랑 이런 폰트 같은 것도 파도처럼 한번 꾸며봤습니다. 인천의 강화도는 고려 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상정 고급 예문이 간행되고 8만 대장경이 조판된 곳이어서 문자 포럼 개최지로서의 의미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문자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인천을 문자로 만드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서면 국제도시 송도는 세계문자도시의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 닮은 사람을 보면 아, 쌍둥이구나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쌍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닌데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외모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쌍둥이는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에 따라서 유전자나 외모 등이 달라지는데요.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유전자는 똑같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100%입니다. 하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5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나 외모도 조금씩 다른 거라고 하네요. 쌍둥이는 유전이며 한 대를 걸러 태어난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란성 쌍둥이를 결정하는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포 자극 호르몬의 양이 많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때문에 한 달에 2개 이상의 난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자와 만나서 둘 다 수정해서 자라면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아직 가을인데 벌써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잘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학무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배추와 무가 남아있는 밭. 긴 부직포를 넓게 펴서 배추와 무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주면 땅의 온도를 2도 정도 올릴 수 있어 배추와 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파 같은 것이 또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한파가 예보될 때는 미리 막덮기 해서 가지고 마지막까지 생육 관리 잘 해주시면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도 월동 준비에 분주합니다. 볏짚을 복숭아나 배나무에 둘러주면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나무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흰 페인트를 바르면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를 나무가 덜 느껴가지고 온도차를 줄여가지고 밤에 냉해를 덜 느끼기 위해서 칠합니다.
시설 재배 농가는 미리 난방기의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영하 4도 이하면 송아지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옷을 입히거나 보온 등을 켜는 등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1년 내내 쓰지 않던 난방기는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사전 점검을 잘 해주시고 무, 배추, 과수, 축산 등도 냉해 관리를 잘 해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함께 겨울철에 몇 차례의 강추위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 수학을 의미하는 스템 분야는 여성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기술산업 분야에 진입한 여성의 41%가 도중 하차한다는데요. 이공계 여성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위셋 안혜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성 연구자 2명 중 1명이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말하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젠더 갭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바로 위셋이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위셋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이름에 맞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입니다. 근데 저희 미션은 뭐냐면 학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즉 스템 분야의 어떤 성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인데요. 최근같이 더구나 과학기술이 정말 혁명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과학기술을 전공한 여성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어떤 맞춤형으로 주기별로 맞춤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는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미취업 여성이나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연구를 실적을 낼 수 있게 또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이 여성 IT 리더의 양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이제 여성 인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디지털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서 기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알다시피 AI가 적용이 모든 분야에 될 거다. 그러면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해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준비된 인력이 시장에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제 뭐 빅데이터나 AI, 뭐 AR, VR 모든 그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리라는 건 모두 다 예측이 되었던 분야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민관에서 협동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갖는 더 이중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는 그 고령화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디지털 인력뿐만이 아니라 생산 가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디지털 인력은 더욱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성 경제 참여 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ICT 분야에서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 있는 여성 인재들을 디지털 인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공학 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현재 과학계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네.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성인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동 환경, 여성 인력들의 노동 환경이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특히 과학기술계를 보면 뭐 마찬가지로 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져서 예를 들면 20대에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좋아졌군요. 네네. 근데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서 조사를 하면 남성들의 어떤 유지율은 90% 이상이 되는데 여성들은 50%대밖에 여전히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뭐냐면 결혼이나 육아, 출산이나 육아 문제가 그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계는 그런 어떤 그 경력 단절이 일어난 후에 다시 경력 복귀를 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 서비스, 대체 인력을 위한 학교, 연구소, 심지어는 기업에도 저희가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인력 DB를 만들어서 좋은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매칭을 해서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도 다시 좀 더 잘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학기술인을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이제 교육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재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남성, 여성이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편견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도 여성과 과학이라는 거가 조금은 좀 편견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유학이나 초등학교 여학생들 대상으로 훨씬 더 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컨텐츠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학이 내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재미있는 분야다라는 거를 좀 인지시켜줬으면 좋겠고 모든 대중들은 과학이 그냥 국영수 뭐 이런 한 과목이 아니라 과학이 어떤 사고를 하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론으로 좀 인식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 대학들하고 저희가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한테 이공계 분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할 게 있는지 하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훨씬 더 새로운 그런 일자리나 일의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요구했을 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찾아가는 교육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로를 정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과학계 여성 리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서는 위셋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리더 양성을 위해서 이제 보통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 육성을 얘기할 때 파이프라인 모델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경력 초반, 그다음에 경력 단절이 된 경우에는 경력 단절, 경력 복귀, 그다음에 경력 성장기, 그다음에 이제 고경력기 이렇게 나누면서 각각의 시기에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각각의 시기에 다양한 이유로 누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 사이사이에 그 연결고리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모델을 많이 쓰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그 파이프라인 모델을 가지고 어디를 더 보충해서 더 보완을 해줘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도한 것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 이제 경력을 만드는 친구들을 위한 취업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 10년 차를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어서 사실은 그 시기의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먼 앳 IT라는 행사로 10년 이상 된 이제 IT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멘티로 모시고 거기에 임원급으로 이미 포지셔닝을 하고 계신 분들을 멘토로 모셔서 굉장히 적극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엄청나게 반응들이 좋으셔서 이런 정말 내가 성장하고 여기서 버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은 이제 IT 분야로만 시작을 했는데 BT나 또 모든 다른 분야에도 이런 리더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반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얼마 안 있는데요. 됐습니다, 아직.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놓을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으시죠? 많고 필요한 일도 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사실 지금 10여 년 이상을 해온 프로그램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력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출산 이런 경우에 대체 인력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대체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존에 해오던 것도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의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것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 과학과 여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인지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 생각이고 예를 들면 그래서 각 분야에서 사실은 석세스 스토리,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직 이제 대중한테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그 성공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단편적인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여성 과학 인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실제 그 통계나 어떤 분석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해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밑바닥을 좀 다져갈 수 있는 플랫폼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했을 때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게 과학기술계에서 굉장히 많은 훨씬 더 많은 성공 사례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좀 더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 위셋의 그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활동으로 스템 분야가 여성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꼭 사라지기를. 안 되죠. 그렇게 오늘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기역자로 굽힌 상태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혀를 앞으로 쭉 내밀거나 손가락으로 혀를 잡아당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혀를 내밀면 성대가 열리고 공기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딸꾹질의 원인인 경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딸꾹질이 자연스럽게 멈춘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이틀 이상 딸꾹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의심될 수 있으니까요. 꼭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